네. 이 단원에 뭐부터 다뤄볼 거냐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물질 이동, 물질 운반. 그렇죠. 물질의 운반에 대해서 먼저 볼 건데 일단 여러분들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세포막 구조부터 잠깐 짚어보고 지나가면은 세포막의 주성분은 뭡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세포막의 주성분은 뭐 단백질도 들어있긴 한데요. 사실 단백질은 비중이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근데 이제 단백질도 당연히 중요한데, 그치?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지질, 이 세포막의 기본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하지. 세포막은 이렇게 인지질이 쭉 나열되어 있으면 한 겹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근데 보통 이제 인지질 이중층을 할 때, 이게 인지질을 그릴 때 모식도에는 이렇게 그려진 경우가 좀 많긴 많은데 얘가 실제로는 아래 달려있는 요 두 개가 지방산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 지방산이 항상 저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꺾여 있는 건 주로 이제 불포화 지방산을 뜻하고 안 꺾여 있고 직선으로 되어 있는 건 포화 지방산을 뜻하거든. 근데 사실 인지질 자체는 포화 지방산 두 개가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냥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불포화 두 개 이렇게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렇게 불포화랑 포화가 하나씩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이건 실제로 여러분들이 섭취하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나는 게 다르다기보다는 그냥 여러분들이 주로 섭취하는 게 뭐냐, 내가 주로 섭취하는 게 뭐냐에 따라서 내 몸의 세포막의 성분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불포화 지방산을 위주로 많이 먹는 사람이다. 포화 지방산은 잘 안 먹는다. 이러면 몸의 인지질의 상당수가 불포화 지방산으로 되어 있게 될 거고요. 만약에 나는 포화 지방산을 위주로 먹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이제 포화 지방산 위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될 텐데 일반적으로 불포화 지방산하고 포화 지방산 얘네들의 비중에 따라서 들어오세요. 뭐가 결정이 되게 될 거냐면 이게 포화 지방산하고 불포화 지방산이 상온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름에 대해서 그냥 알고 계시는 것처럼 어떤 기름은 상온에서도 액체 상태를 잘 유지하는 데에 비해서 어떤 액체들은 어떤 기름들은 액체긴 액체인데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냐, 엿처럼 좀 점성을 띠는 액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고체처럼 굳어버리는 그런 액체들, 그런 기름들도 많잖아. 그렇죠? 그래서 상온에서 고체 상태의 기름, 흔히 이제 고기에 많은 기름이죠. 그치? 우리 육류에 많은 기름 같은 경우는 상온에서 고체예요. 딱 상온에서 고체인 걸 정말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게 삼겹살 보면 고체 상태의 기름이 눈으로 보이잖아. 그렇죠? 우리가 비계 이렇게 부르는 게. 그거에 비해서 생선 같은 경우는 생선의 기름은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게 좀 더 이제 비중이 크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액체 상태로 존재하냐 고체 상태로 존재하냐, 혹은 액체 고체 둘 다 아니고 살짝 액체긴 한데 점성을 좀 진하게 띠느냐, 이런 차이를 불포화 지방산이 얼마나 들어있냐, 포화 지방산이 얼마나 들어있냐에 따라서 갈리는 거거든. 그리고 그게 그대로 적용돼서 우리들 몸의 인지질도 똑같습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얼마나 들어있냐, 포화 지방산이 얼마나 들어있냐에 따라서 우리 인지질이 조금 더 액체 상태처럼, 그러니까 사실 인지질 자체는 액체가 될 수가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액체처럼의 성질을 띠느냐, 아니면 완전히 고체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느냐, 이 차이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세포막이 인지질로 되어 있다는 점은 일단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액체처럼 좀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제 유동성을 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유동성을 띠는 이렇게 액체 상태에 가까운 상태를 가지고 있을수록 우리한테는 유리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포막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인지질 구조에, 이 인지질로 되어 있는 인지질 이중층 구조에 여러 가지 종류의 막단백질들이 막 끼어 있을 거거든. 사실 막단백질이라고 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엄청난 건 아니고 이미 우리가 생원에서도 좀 다뤄본 적이 있었던 애들이지. 예를 들면 그냥 나트륨 통로, 칼륨 통로, 그렇죠? 나트륨 칼륨 펌프 이런 거 다 막단백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막에 붙어 있는 단백질이면 다 막단백질이거든. 그래서 그런 막단백질들이 인지질에 어떻게 끼워져 있거나 붙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게 기본적인 세포막의 구조입니다. 근데 얘가 인지질 구조, 이 인지질 이중층 구조를 얘기할 때 다른 별명이 뭐냐면 유동 모자이크 막 구조거든요.
이렇게 유동 모자이크 막, 유동 모자이크 막 구조 이런 식으로 많이 불러주는데 이 유동 모자이크 막이라고 하는 거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뒤에 있는 모자이크 막 이거는 그냥 딱 인지질을 보면 모자이크처럼 생겼어요. 인지질들이 막 껴있고 중간중간에 단백질들이 막 껴있고 하니까 일종의 모자이크처럼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픽셀이 구분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모자이크 막은 그냥 눈에 보이는 특성을 갖다가 넣어 놓은 거니까 별로 안 중요한데 앞에 유동이라는 이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포막은 유동성을 가져야 돼. 실제로 어떤 실험이 있냐면 일반적인 인지질을 세포를 갖다 놓고 세포라기보다는 원래는 이제 인지질 막으로 둘러싸인 어떤 구조물을 우리가 리포솜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리포솜을 만들 때 이쪽에다가는 그냥 일반적인 인지질을 갖다 놓고 이쪽에다가는 인지질을 뭐 염색을 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게 인지질을 따로 해서 반반씩 이루게 리포솜을 형성해 놓잖아. 그럼 시간이 지나면 섞여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표시해 놓은 인지질이 이 중간중간에 그리고 우리가 표시하지 않은 인지질도 이쪽에 중간중간에 껴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진짜 모자이크처럼 표시된 인지질과 표시되지 않은 이 인지질들이 같이 막 섞여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인지질에는 이동성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인지질 유동성이 낮으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세포의 유연성 이런 것도 떨어지겠지. 그렇지? 세포의 유연성이 떨어지면 좋을 건 없어요. 사실 동물은 움직여야 되는 생물이기 때문에 세포벽이 없단 말이야. 그렇잖아. 식물은 세포벽이 있는데 동물은 세포벽이 없어. 왜? 움직여야 되니까 세포들을 유동적이게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랑말랑하게 된 거잖아요. 대신에 그걸 보완하려고 세포벽이 없는 걸 보완하려고 여러 가지 방어 체계를 만들어 놨죠. 뭐 뼈만 해도 되게 좋은 방어 체계고요. 몸을 그래도 단단하게 형태를 유지하게 해주니까. 뭐 그런 느낌인데 결국은 그렇게 뼈라는 걸 따로 만들어야 될 정도로 유동성, 그러니까 이 세포들이 말랑말랑한 게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줘야 되는 게 세포막에 인지질하고 단백질이 끼어 있다고 할 때 기본적으로 이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하는 걸로 세포가 이루어져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세포막이 이루어져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유동성 때문인 겁니다. 실제로 해서 막단백질이 정확하게 어디에 있어요? 라는 질문은 그냥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에요. 막단백질은 계속 이렇게 떠다녀요. 계속 움직입니다. 세포막 자체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세포막을 이루고 있는 인지질 자체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막단백질들도 거기 막 떠다니는 형태로 계속 위치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일단 기본적인 세포막의 구조인데 이 세포막의 구조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인지질 자체적인 성분에서 인지질의 머리가 되는 여기는 인 그리고 꼬리라고 우리가 흔히 불러주는 이 꼬리가 되는 여기는 이제 지방산일 텐데요. 물론 우리가 지난주에 다뤄봤던 걸로는 중간에 글리세롤이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방산, 글리세롤, 그러니까 중성지방 같은 경우는 글리세롤 하나에 지방산 3개라면 인지질은 지방산 하나를 떼고 인산을 대신 붙여놓은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인지질을 그려줄 때는 보통 그 글리세롤은 생략하고 이렇게 많이 그려줍니다. 그러니까 실제 생김새는 뭐 이런 식으로 생겨야 더 맞는 거긴 해요. 여기에 인이 붙어 있고 여기에 지방산들이 붙어 있고 여기 글리세롤. 여기 중간 부분은 그냥 생략하고 많이 그려줍니다. 그러니까 글리세롤이 이 인지질이 기능하는데 별로 크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생략해 놓은 거고.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인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얘는 친수성기다. 그리고 얘는 소수성기다.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하지. 그러니까 왜냐면 얘는 친수성이고 얘는 소수성이라는 게 뭐 당연히 성질적으로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지극히 화학적으로 위에 붙어있는 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산을 얘기하는 거고요. 인산은 화학적으로 친수성, 물에 잘 녹는 물질이거든. 그러니까 인산이라는 것 자체가 H3PO4라고 하는, 그러니까 인산. 여기서 산. 애초에 물질이 산의 어떤 물질이 존재한다면, 성질을 산성을 띠는 어떤 물질이 존재한다면 걔네들은 물에 잘 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H3PO4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공유결합이긴 한데 이온 결합은 아니긴 한데 쟤도 이제 물에 잘 녹는 성질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산성을 띠는 물질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는 친수성을 띠는 친수성기 혹은 뭐 이제 수용성 이런 얘기도 많이 얘기하죠. 근데 수용성이란 표현은 잘 안 쓰는 게 그렇다고 이 인이 진짜로 물에 녹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수용성이란 표현도 쓰긴 쓰는데 그 좀 오해할 만한 여지가 있으니까 친수성이란 표현을 좀 더 많이 씁니다.
사실 이거를 좀 지극히 화학적으로 표현하면 극성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소수성이라는 거 대신에 지용성이라는 표현을 쓸 수는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기름에 녹는다. 실제로 녹을 건 아니니까 기름에 녹는다라는 표현을 하기 좀 그래요. 그래서 소수성이라는 표현을 좀 더 많이 쓰는데 이것도 이제 지극히 화학적으로는 무극성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데요. 뭐 아무튼 했을 때 이 자체로 나타나는 특징이 이건 아마 그 고1 통합과학 때 배우는 걸로 아는데 그 바깥쪽 우리가 인지질 이중층의 바깥쪽은 친수 그러니까 물이랑 친한 물질이 되니까 다른 물이랑 친한 물질들과 친합니다. 인산은. 그러니까 친수성은 친수성 물질들끼리 굉장히 친하고 잘 반응하고 잘 섞이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안쪽에 있는 소수성인 이 지방산인 부분은 물이랑 안 친하니까 소수성 물질들끼리 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우리 물질이 세포막을 지나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물질의 뭐 이거 성질과 상관없이 크기가 너무 커? 그럼 당연히 못 지나가요. 뭐가 어쨌든 세포막을 비집고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물질의 크기가 너무 크면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미 다뤄봤던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게 포도당이 미토콘드리아의 막을 못 지나가는 거지. 포도당이 너무 큰 거야. 미토콘드리아의 막을 비집고 들어가기엔. 근데 포도당은 그냥 일반적인 세포막을 비집고 들어가기엔 충분했던 거고. 근데 그거보다 좀 더 커져서 우리가 만약에 소화를 못 시켜서 녹말 이런 게 되면 우리 녹말 이런 거는 그 자체로 흡수는 못 한단 말이에요. 포도당으로 소화를 시켜야 흡수하지. 그런 흡수를 못 한다는 뜻이 녹말 이런 거는 너무 크니까 세포막을 통과하지 못해서 우리가 흡수를 못 하는 거.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는데 뭐 이런 건 당연히 통과 못 한다고 하더라도 물질 크기가 충분히 작다를 기준으로 했을 때 소수성 물질들은 세포막을 아주 잘 통과합니다. 근데 친수성 물질들은 애지간히 작아서는 잘 통과하지 못해요. 그냥 물 같은 건 좀 통과를 하는 편이긴 한데 그냥 물도 막 진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요. 만약에 세포에서 그냥 물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내 세포를 떼어놔서 여기 바닥에 갖다 놓잖아? 그러면 그 세포 주변이 그 세포로부터 나온 물로 흥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 새어나오겠지. 그렇진 않잖아. 그러니까 물조차도 물은 되게 액체니까 굉장히 잘 움직일 텐데도 그런 물조차도 세포막을 그렇게 쉽게 통과할 수는 없게 되어 있다는 거지. 그래서 물을 포함한 모든 친수성 물질들은 세포막을 그냥 통과하기는 어렵게 되어 있고요. 반대로 소수성 물질들은 세포막을 굉장히 쉽게 통과합니다. 그냥 크기만 충분히 작으면 그 제 집처럼 그냥 드나들어요. 정말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요 인지질하고 지방산 때문에 그리고 이 인지질 이중층 구조 때문에 갖게 되는 성질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걸 토대로 우리는 뭘 볼 거냐면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이 세포막을 기준으로 일어나는 그러니까 세포막 안과 바깥 세포 안과 바깥 요 사이에 물질의 수송, 물질의 운반, 물질의 이동을 볼 거예요. 근데 그 물질의 이동은 가장 기초적으로 두 가지 포인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 수동수송과 능동수송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뭐겠어? 수동수송은 말 그대로 수동적으로 수송하는 거고 능동수송은 말 그대로 능동적으로 수송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세포 입장에서 수동적이다, 능동적이다 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결국 스스로 뭘 해야 된다. 딱히 뭘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수동과 능동의 차이일 거란 말이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어의 뉘앙스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적용시켜서 수동수송은 뭘 안 해도 돼. 즉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돼를 얘기하는 거고 능동수송은 뭘 해야 돼. 즉 에너지를 써야 돼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수동수송부터 얘기를 해보면 가장 대표적인 수동수송이 뭐겠어? 이거 정도는 적어놓을까? ATP 소모 X. 가장 대표적인 수동수송.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당연히 일어나는. 그치? 우주 전반의 가장 기초적인 물질 이동, 확산. 근데 이게 세포막으로 들어오게 되면 확산이 그렇게 단순한 얘기가 되진 않습니다.
왜냐면 확산이라고 하는 게 ATP를 쓰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확산은 우주에서 가장 일반적인 물질의 이동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확산이라고 하는 건 딱히 뭐 그 다음에 얘기할 건 없는데, 근데 세포 막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냥 확산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냥 확산이 될 수 없는 것들이 생기지. 왜? 세포막을 기준으로 소수성 물질들은 그냥 통과할 수 있으니까 그냥 확산이 일어나면 돼. 만약에 소수성 물질이 세포 안에가 더 많고 세포 바깥에가 더 적다면 안에서 밖으로 그냥 나가면 됩니다. 반대로 세포 바깥에가 더 많고 세포 안이 적다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확산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제 물질이 이동한다, 용질이 이동한다, 물질이 이동한다 라고 하는 건 되는데, 근데 그게 그대로 세포막을 통해 그냥 일어날 수 있는 형태의 확산을 단순 확산이라고 하고요. 이 단순 확산은 방금 얘기한 소수성 물질들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거에 비해서 그럼 친수성 물질들은 단순히 세포막을 통해서 그냥 확산이 될 순 없잖아. 그러면 꼭 친수성들한테 뭐가 필요하게 되냐면 친수성 물질들이 지나다니는 길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그냥 세포막을 통과하려고 그러면 바깥쪽에 친수성기인 인산에 붙잡히는 거지. 안쪽은 소수성이니까 거길 뚫고 들어가긴 더더욱 어려운 거고. 그래서 이제 그냥은 통과를 못하니까 보통 이렇게 친수성 물질들이 이동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뭐예요? 단백질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친수성 물질들이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도록 하는 요걸 촉진 확산이라고 불러요. 촉진 확산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그냥 나트륨 통로, 칼륨 통로 걔네들이었던 거지. 그래서 촉진 확산이라고 하는 건 친수성 물질들이 이동하기 위해서 꼭 뭐가 필요하다? 얘는 막단백질이 필요해요. 주로 어떤 막단백질이 필요하냐면 통로 단백질이나 운반체 단백질 같은 게 필요합니다. 근데 소수성 물질이 이동하는 단순 확산은 그냥 세포막을 통해서 그냥 막의 인지질 자체를 통해서 그냥 이동하는 거니까 딱히 뭐 따로 필요한 게 없어요. 그러면 통로랑 운반체는 무슨 차이인지도 한번 얘기를 해보면 통로 단백질 같은 경우는 사실 통로 단백질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긴 하는데 별로 우리 몸에 통로 단백질은 별로 없어요. 주로 물 이동 이런 게 통로 단백질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통로 단백질은 뭐냐면 말 그대로 길이야. 단백질에 있고 그 통로가 지나가게 하고 싶은 물질이 지나다닐 수 있게 진짜 그냥 길이 뚫려 있는 게 통로 단백질이거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단백질의 형태 변형이나 이런 게 거의 없어요. 통로 단백질은 그냥 말 그대로 길이라서 거기에 그냥 물질들이 지나다니면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통로 단백질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 몸에 통로 단백질이 별로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길을 뚫어 놓으면 어떤 물질만 선택적으로 통과시키기가 너무 어려워. 그렇잖아. 그래서 통로 단백질은 물처럼 다른 물질들에 비해서는 좀 훨씬 쉽게 걸러낼 수 있는 거. 물을 제외한 나머지를 걸러내기는 쉽단 말이야. 물만 통과시키고. 왜? 물이 가장 유동성이 클 테니까요. 물을 제외한 다른 물질에 비하면. 그래서 물 같은 거는 통로 단백질로 할 수 있는데 우리 몸의 대부분의 요 촉진 확산을 위한 막단백질은 운반체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운반체 단백질의 특징은 뭐냐면 촉진 확산이라고 해놓긴 했는데 이 단백질의 형태 변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단백질 자체가 어떻게 퍼날라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근데 에너지를 안 써도 되고 메커니즘이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평소에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뭔가 맞춰서 끼워 넣어주면 작동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운반체 단백질은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냐면 나트륨 통로 같은 경우를 얘기해 들어보면 나트륨 통로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나트륨이 가서 결합을 하잖아? 그러면 이 나트륨 통로의 형태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뭐야? 원래 이게 나트륨은 잠깐만 어디서 어디로 확산돼야 되냐? 밖에서 아니네요. 다시 이렇게 할게요. 뭐 사실 방향만 바꾸면 되는 거긴 한데 위에가 세포 밖이라고 했을 때 나트륨 통로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나트륨이 와서 결합을 하면 얘가 이렇게 안쪽으로 바뀌어서 열려요. 그리고 나트륨이 떨어져 나가거든?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형태가. 근데 얘는 어떤 형태의 변화가 어떤
그 단백질의 크기가 변한다던가, 그러니까 동화작용이나 이화작용 이런 게 일어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열의 출입이 따로 필요하지가 않고요. 그냥 단백질의 형태만 일시적으로 바뀌었다 하는 거야. 여기 뭐가 붙어서. 그래서 이제 촉진확산 같은 경우는 확산이니까, 그리고 수동수송이니까 ATP를 쓰진 않는데, 보통 이제 운반체 단백질에 의한 촉진확산이라고 하면 그래도 단백질의 형태 변화는 있게 됩니다. 그 정도가 되는 거고. 근데 이런 것보다 중요한 거는 이 그래프에 대한 해석이 되는데요. 얘는 이제 뭐냐면 X축은 일단 기질 농도라고 되어 있는데, 기질이라고 하면 생명과학에서 기질이란 표현은 보통 어디에 쓰는 거냐면 어떤 반응 혹은 어떤 변화가 있을 때 그 변화를 일으키는 물질들을 그냥 다 기질이라고 부릅니다. 뭐 기질과 비슷한 표현을 딴 데서 찾자 그러면 뭐 반응물, 이것도 이제 기질이랑 좀 비슷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재료로서 사용돼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기질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뭐 반응물은 근데 꼭 화학 반응이어야 되니까 그것만 생각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치면, 지금 얘기하는 건 운반이니까 그러면 운반에서는 용질이라고 얘기하면 좀 더 잘 맞아 떨어질 겁니다. 용질이라고 하는 거는 물에 녹아 있는 어떤 물질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아무튼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물질인 거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운반하고자 하는 물질인 건데, 여러분들이 가장 기초적으로 이해해 줘야 되는 게 기질 농도가 높아지면 운반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건 되게 당연해요. 그러니까 저게 얘기하는 초기 운반 속도라고 하는 건 왜 초기라는 글자가 붙어 있냐면요. 운반이라고 하는 건 처음에는 운반한 물질이 많을 때는 뭐 그 농도의 영향을 받을 텐데, 시간이 충분히 지나고 나면 결국은 어떻게 돼? 운반해야 되는 물질이 결국은 다 줄어들 거 아니야. 처음에 100개를 준비해 놓은 경우가 하나 있고 처음에 1000개를 준비해 놓은 경우가 있는데, 시간이 충분히 지나고 나면 어차피 다 1개, 2개 이렇게씩 남게 되거나 다 없어지거나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가지고 속도를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초기 운반 속도만 비교를 하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내가 물질을 100개를 준비했어. 그럼 딱 100개 시작했을 때의 속도. 내가 1000개를 준비했어. 그럼 1000개 딱 시작했을 때의 속도. 이런 게 초기 운반 속도거든. 근데 초기 운반 속도가 기질 농도에 완전히 비례하게 되는 대확산이라고 하는 건 그냥 되게 단순하게 물질이 하나야. 그럼 시간당 움직일 수 있는 물질이 하나인 거죠. 물질이 2개야. 그러면 시간당 움직일 수 있는 물질이 2개인 거죠. 물질이 3개야. 시간당 움직일 수 있는 물질이 3개인 거죠.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가 생명과학적으로는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이게 원래 이제 화학이나 물리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그 물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물질이 이 막을 통과해서 넘어갈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지는 건데, 그런 얘기까지는 우리가 생명과학에서 얘기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대충 하나면 시간당 하나, 2개면 시간당 2개, 3개면 시간당 3개, 4개면 시간당 4개, 이런 식으로 속도가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단순 확산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단순 확산의 그래프가 요 아래쪽 노란색 그래프인데요. 단순 확산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 얘네들이 세포막이라고 하는 게 전체적으로 넓게 펼쳐져 있는 거고, 그러니까 물질이 몇 개든 세포막에 넓게 펼쳐져서 아무데로나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계속 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속도가 계속 늘어납니다. 실제로 기질 농도가 아무리 높아져도 속도가 계속, 초기 운반 속도가 계속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넓은 들판인 거야. 그래서 넓은 들판이라서 한 마리가 출발해야 되면 그냥 한 마리가 어디든 출발하면 되고, 2마리여야 돼? 그럼 2마리가 나란히 서서 출발하면 되고, 100마리여도 나란히 서서 출발하면 되잖아. 1000마리여도 나란히 서서 그냥 출발하면 된단 말이야. 1000마리가 동시에 출발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지. 그게 세포막을 통한 단순 확산의 장점인 건데, 근데 단점이 뭐냐면 말 그대로 들판입니다. 그래서 비포장도로처럼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 지금 얘네들은 인지질로 가득가득 차 있는 공간을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약간 사람 가득 찬 지하철에서 여러분들이 몸을 비집고 들어가는 것처럼 물질들을 이렇게 비집으면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개의 물질이 이동을 하든 1000개의 물질이 이동을 하든 10,000개가 이동을 하든 상관없이 다 동시에 출발은 할 수 있는데 대신에 출발해서 넘어갈 때까지의 시간은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속도는 굉장히 느린 편인데 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대로 계속 속도가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속도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의 물질이 빨라진다는 얘기인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초기 운반 속도는 내가 하나 했어. 그러면 내가 하나를 준비하건 100개를 준비하건 했을 때 시간당 여기 세포막 뭐 안쪽이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넘어가는 물질의 수 이런 걸 이제 계산을 하는 거지. 시간당 운반되는 물질의 수를 비교를 하는 거라서 하나하나가 넘어오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100개가 돼도 100개가 동시에 넘어오기 때문에 속도가 계속 물질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빨라지는 현상을 보인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촉진확산 같은 경우는 막단백질이 있으니까 얘는 약간 고속도로인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차를 운전을 안 해봤어도 그냥 당연히 좀 막연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비포장도로 이런 데를 달리는 것보단 당연히 고속도로를 달리는 게 차가 더 빨리 달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애초에 이 막단백질을 통한 촉진확산은 그 물질들 지나다니라고 길을 내놓은 거니까 굉장히 빨리 움직입니다. 하나하나의 물질이 넘어가는 데는 굉장히 빨라요. 근데 문제가 결국은 고속도로는 어때요? 고속도로에 차가 너무 많아지면 결국엔 느려지지. 막히잖아. 그런 것처럼 이 촉진확산도 막단백질 자체의 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동시에 출발할 수 있는 개수가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1개. 그러면 그 1개가 너무 빨리 막을 통과하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2개. 그러면 단백질이 2개 있으면 그 2개도 동시에 출발해서 굉장히 빨리 넘어올 겁니다. 3개. 막단백질이 여전히 3개 충당할 수 있어. 만약에 막단백질이 총 10개가 있어. 그러면 3개가 되면 3개가 동시에 출발해서 빨리 넘어올 거고 4개. 4개가 동시에 출발해서 빨리 넘어올 거고 이렇게 가다가 결국에 10개가 되면 10개가 동시에 출발해서 빨리 넘어올 수 있는데 11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10개는 동시에 출발해서 빨리 넘어오겠지만 1개는 기다렸다 와야 되지.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막단백질에 포화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통로단백질이 포화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막단백질이 포화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막단백질이 포화되는 시점이 오면 그 이후로는 초기 운반 속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가 막히는 거지. 그래서 그때부터는 농도를 아무리 늘려도 이제 촉진확산 속도가 더 이상 빨라지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촉진확산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빠른 수송이긴 한데 얘네들은 기질 농도가 어느 정도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더 이상 빨라질 순 없는 거지. 단순 확산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느린 수송이긴 한데 기질 농도가 얼만큼이 되든 계속 빨라질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극단적으로 실험을 해보면 이 단순 확산이 촉진 확산보다 빨라지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 몸에서는 그렇게까지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세포는 그래봤자 크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그 세포들 가지고 정도만 얘기를 하면 단순 확산도 길게 가면 결국엔 포화되는 시점이 오거든. 아무리 넓게 펴진 평야여도 그 평야에서 한 줄로 서는 수를 넘어서기 시작하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동시에 출발할 수 있는 수가 정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단순 확산도 원래는 계속 기질 농도를 늘리면 포화되긴 하거든. 근데 고기 시점까지 우리는 그냥 굳이 볼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이 정도로 딱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단순 확산은 그냥 기본적으로 되게 느려. 대신에 포화되지 않아서 기질 농도가 높아지면 속도가 빨라져. 이게 특징인 거고, 촉진 확산은 얘네들은 굉장히 빨라. 대신에 막단백질이 포화되기 때문에 그러면 더 이상 속도가 빨라지지 않는 시점이 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확산에 대한 설명은 끝이고요. 근데 수동수송이 확산 말고 하나 더 있어요. 우리가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일어나는 수송. 뭐예요? 화학하시는 분들은 대답해 주셔야지. 그쵸, 삼투. 근데 사실 이 물질의 수송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삼투입니다. 그래서 삼투를 제일 뒤로 뺄게요. 제가 할 얘기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삼투를 마지막으로 빼고요.
일단 삼투 얘기는 좀 더 이따 하고 능동수송부터 먼저 마무리를 지어놓고 다시 삼투로 돌아올게요. 자, 능동수송은 이제 수동수송과 다르게 ATP를 소모하는 이제 그 물질의 운반이 되는 건데 능동수송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능동수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동수송이라는 범주 안에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능동수송들은 우리가 배웠던 나트륨 칼륨 펌프 그놈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심지어 나트륨 칼륨 펌프 말고도 또 배운 게 있다. 뭐예요? 엽록체나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H+의 확산. 그 경우에는 ATP를 소모하는 게 아니지. 그래서 실제로 이제 ATP 소모한다라는 개념보다는 능동수송 얘기할 때 에너지를 소모한다가 조금 더 좋습니다. 왜냐면 그 능동수송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나오는 것 중에 나트륨 칼륨 펌프야 그냥 ATP를 쓰겠지만 산화적 인산화라던가 광인산화에서 일어나는 이 H+의 이동은 그 ATP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전자가 가진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전자가 빛에서 얻어서 하면 광인산화. 전자가 그 에너지를 NADH나 FADH2에서 꺼내서 왔으면은 산화적 인산화. 그런 식인 거니까 기본적으로 능동수송은 에너지를 소모한다가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 되는 게 되고요. 그래서 능동수송은 뭐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능동수송은 가장 흔하게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질을 이동시키는 게 보통은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정확하게는 사실 저농도 고농도에는 관심이 없고요. 그냥 정해진 방향으로 억지로 물질을 무조건 보내는 게 능동수송이거든. 근데 결국은 그렇게 보내다 보면 한쪽이 저농도가 되고 한쪽이 고농도가 돼. 근데 그 상태에서도 계속 보내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계속 물질을 보내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냥 저농도에서 고농도라고 기억하시면 편할 텐데 능동수송은 그냥 운반체 단백질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억지로 해야 되는 거니까 길을 뚫어 놓는 걸로는 안 되겠지. 그래서 한쪽에 있는 물질을 결합시켜서 반대쪽으로 열어갖고 내보내고 반대쪽에 있는 걸 가져와서 이쪽으로 내보내고 이거를 꼭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운반체 단백질의 형태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의 형태 변화가 있는 상태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물질을 수송할 때 형태 변화가 없으면 그냥 통로 단백질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형태 변화가 있으면 운반체 단백질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데 능동수송은 그냥 통로 단백질일 수는 없다고. 무조건 운반체일 수밖에 없다고.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그 정도만 기억하고 넘어가면 될 건데 아래 두 개는 뭐냐면 세포의 배출이랑 세포 내 섭취라고 하는 애입니다. 예전에는 세포의 배출이라는 표현 대신에 보통 제일 많이 쓰던 게 이게 외포작용이라는 얘기를 많이 썼는데 지금은 그냥 세포의 배출 이렇게 하고요. 세포 내 섭취도 약간 옛날 이름은 내포작용이라는 물질 이름이 있었는데 사실 대학교 가면 교수님들이 아직도 외포 내포를 쓰시 세포의 배출, 세포 내 섭취 이런 식으로 표현 안 하시긴 하거든. 근데 아무튼 세포의 배출, 세포 내 섭취. 자, 요거는 하나만 세포의 배출만 설명해도 될 텐데 사실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건 아니고요. 세포의 배출은 세포막이 이렇게 있고 세포 안에 어떤 물질을 담고 있는 주머니가 있어요. 보통 이런 주머니는 밖으로 물질을 분비하려고 만들어진 주머니이기 때문에 분비소낭 이렇게 불러줍니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분비소낭. 그래서 이런 분비소낭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분비소낭 안에 들어있는 물질은 꼭 분비돼야 되는 것들인 거거든. 그래서 이름이 분비소낭이거든. 그럼 얘를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보통 세포의 배출은 왜 일어나냐면 이 지금 만들어진 분비소낭 안에 있는 물질들이 세포막을 통과하기에 너무 커요. 그냥 막단백질 가지고 커버되는 정도가 아닌 거야. 그럴 때. 그러니까 얘네 세포의 배출이나 세포 내 섭취는 농도랑은 진짜 아예 상관이 없고요. 너무 커서 세포막을 통과할 수 없는 물질들에 대해서 하는 게 세포의 배출이나 세포 내 섭취인 겁니다. 그때 이 분비소낭 안에 물질이 들어있으면 얘 분비소낭이 세포막에 가서 이렇게 붙어요. 근데
어차피 분비 소낭이라고 해봤자 세포 안에 들어있는 무언가기 때문에 인지질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거든. 그래서 세포막과 완전히 성분이 동일하기 때문에 세포막과 하나가 되면서 바깥으로 열려서 안에 있는 물질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세포의 일부가 돼요. 이런 방식으로 밖으로 물질을 내보내는 게 세포의 배출. 뭐예요? 이 분비 소낭의 가장 대표적이었던 게 시냅스 소포였던 거지. 시냅스 소포에서 안에 들어있는 신경전달 물질을 분비하는 방식이 정확하게 이렇게 됐었잖아요. 왜냐면 걔네들은 단백질이거든. 단백질은 원래 세포막을 통과할 수 없어요. 너무 커. 그 막단백질을 뚫어갖고 단백질을 통과시킨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단백질이랑 단백질은 같은 크기일 텐데, 비슷한 크기일 텐데.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물질의 이동이 일어나도록 하는 게 세포의 배출이고요. 세포 내 섭취는 정확하게 반대 방향으로 일어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포막에 바깥에서 물질이 와서 붙어요. 보통 너무 커. 그래서 세포 안으로는 들어올 수 없어, 기본적으로는. 근데 그래도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얘를 세포 안으로 들여와야만 해. 그럴 때는 세포막에 와서 붙으면 세포막의 안쪽으로 쭉 들어오면서 그 물질을 감쌉니다. 그러면 그 감싸진 주머니가 세포막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면서 세포막에 이렇게 닫혀. 그러면 이제 세포 안에 그 물질이 이 소낭에 둘러싸인 상태로 있게 되는 거지. 보통 이런 거는 분비 소낭이 아니라 그냥 뭐 운반 소낭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불러주는데, 뭐 그거는 이제 좀 덜 중요한 이름이고요. 그런 게 이제 세포 내 섭취예요. 근데 세포의 배출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예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저 물질 운반. 그리고 얘는 또 별도의 명칭이 있진 않거든. 근데 기본적으로 세포막의 형태의 변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꼭 ATP를 소모해야만 합니다. ATP가 소모돼요. 에너지가 소모돼야 돼. 근데 반대로 세포 내 섭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얘는 마찬가지네요. 반대가 아니라. 얘도 마찬가지로 에너지를 꼭 소모해야 되는데 세포막의 형태의 변형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세포 내 섭취는 좀 같이 다뤄볼 만한 게 뭐가 있냐면, 얘는 두 가지, 식세포 작용하고 음세포 작용, 요렇게로 많이 나눠서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실 교수님들도 내포작용이란 표현도 잘 안 쓰고요. 세포 내 섭취란 표현은 더더욱 안 쓰고요. 보통은 그냥 식세포인지 음세포인지 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얘들은 보이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되는 거 그대로 하면 돼요. 식, 먹는 거고, 마시는 거죠. 그러면 식세포는 뭘 하겠다는 거고, 음세포는 뭘 운반하겠다는 거겠어? 식세포는 고체 물질을, 음세포는 액체 물질 혹은 수용액 상태의 물질을 운반시키겠다는 거지. 그래서 식세포는 고체, 그리고 음세포는 액체, 수용액 혹은 기체도 되긴 하는데, 사실 우리 몸 안에서 어떤 기체 운반이 이런 음세포의 형태로 이루어질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액체로만 기억하셔도 되고. 아무튼 그래서 액체나 기체상의 물질을 이 방식으로 운반하면 음세포, 고체상의 물질을 이 방식으로 운반하면 식세포인데, 가장 대표적인 식세포 작용이 식균 작용입니다. 식균 작용뿐만 아니라 사실 아메바 같은 생물은요, 그냥 섭식 자체가, 음식을 먹는 행위 자체가 무조건 다 식세포 작용이에요. 아메바가 먹이를 사냥해서 먹이를 먹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하냐면, 보통 먹이를 이렇게 아메바의 이 세포가 이렇게 쭉 늘어나서 나가는 걸 위족이라고 하거든. 아메바가 이렇게 위족을 늘려서 먹이를 이렇게 덮어. 그러면 먹이가 세포막에 딱 달라붙은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세포막 안으로 이렇게 가져오는 거지. 그래서 안에서 소화를 시킵니다. 요거는 이제 앞에 1단원에서 다뤘어야 되는 건데, 소화시킬 때는 보통 어떤 걸 이용하냐면 이렇게 가져온 거나, 그래서 식균 작용이나 아까 얘기했던 아메바가 섭식할 때나 이럴 때는 이제 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세포 안에 리소좀이라는 소기관이 또 있습니다. 리소좀은 이제 그 세포 안에 가수분해 요소가 잔뜩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리소좀 안에 들어있는 가수분해 요소는 보편적으로 모든 그러니까 펩타이드 결합이든 아니면 펩타이드 결합이 아닌 어떤 결합이든 탈수축합으로 이루어진 결합들을 대부분 끊을 수 있게 되게 여러 가지의 가수분해 요소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안에 그 리소좀으로 된 주머니, 리소좀은 이렇게 주머니 안에 그런 효소들이 들어있는 거거든. 그럼 리소좀하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뭐 세균이 들어있던가 아니면 아까 아메바가 먹은 게 들어있던가 이렇게 들어있으면 이 두 개 주머니 이렇게 똑같이 방금 한 방식으로 이렇게 합치는 거예요, 두 개. 그럼 이 안에서 가수분해 요소랑 세포, 균이랑 섞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균이 가수분해 요소에 의해서 분해되는 거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
그런 물질 이동 자체를 우리가 세포 내 섭취라고 불러줍니다. 됐죠? 그러면 삼투 얘기를 해봅시다. 빨리. 아유 촉박해라. 자 이제 삼투라고 하면 삼투 현상이라고 부르는 이 삼투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요. 삼투는 그 뭡니까? 보통은 고농도에서 아니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질이 이동하는 거를 삼투라고 부를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중요한 게 원래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질 이동이면 능동수성처럼 에너지를 써서 억지로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삼투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질이 이동함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수동수동이니까. 근데 왜 에너지를 쓰지 않냐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용매가 이동하는 현상. 사람의 기준으로 하면 사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게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이다 보니까 결국은 삼투는 물을 기준으로 주로 일어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삼투는 물을 기준으로 용매가 이제 물이 이동하는 현상 이렇게 보시면 제일 좋거든. 그래서 이 물이 이동하는 현상이 삼투 현상이 될 텐데요. 이 물, 용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야. 만약에 양쪽에 농도가 어떻고 상관없이 그냥 이쪽에다가 용액을 채우고 이쪽에다가 용액을 채우면 U자가 하나 갖다 놓고 가운데 구분 없이 그냥 용액을 채우면 그냥 섞이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물질의 이동 이런 걸 얘기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보통 얘기하는 거는 물질의 이동이 가장 흔히 일어나는 건 이제 그 확산이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둘의 용액이 이쪽에서 부어서 만났을 때는 요 용질 분자가 서로 교환돼 갖고 양쪽의 농도가 똑같아지는 이런 걸로 보아서 확산이라고 보는 게 좀 더 일반적이긴 한데 아무튼 그냥 섞일 텐데요. 만약에 여기다 우리가 이 가운데 막을 쳐놓고 이 막이 용질은 이동시킬 수 없게 막고 용매만 이동시킬 수 있는 정도의 막이라고 해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특정 물질을 이동시키고 특정 물질을 이동시키지 않는 형태의 막을 반투과성 막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반투과성 막이 세포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포막 이런 걸로 막아뒀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물이 그렇게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했지만 그래도 물 정도면 세포막을 본인이 이동해야 될 땐 이동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물은 그냥 확산을 통해서 이동하기는 힘들고요. 이 삼투 현상처럼 양쪽의 농도 차이가 심하게 날 때 정도만 물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될 텐데 세포막을 통과해서. 자 그럴 때 이 삼투를 통해서 용매가 이동하는 현상은 저농도에서 고농도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이 농도 자체가 우리가 고농도의 설탕 용액하고 저농도의 설탕 용액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으면 고농도에서 저농도 쪽으로 이동하는 거면 설탕이 이동하게 될 거고 확산이라고 부를 거란 말이지. 근데 만약에 이걸 막아뒀고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한다 라고 하면 이게 삼투인 건데 이걸 다시 생각하면 물 입장에서는 물은 어디가 더 고농도인 거예요? 물의 입장에서. 우리가 용질을 물로 잡아봅시다. 원래는 이제 용매가 물이고 용질이 설탕인 걸 텐데 물을 우리가 용질로 삼아보면 아래가 더 물이 많은 거고 위에가 더 물이 적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 입장에선 본인이 많은 데서 본인이 적은 데로 이동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얘도 꽤 자연적인 현상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양쪽의 농도를 맞추고 싶어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런 식으로 이제 물질이 이동하는 게 삼투 현상인데요. 그래서 저농도에서 고농도라고 적혀 있지만 용매가 이동하는 거다 보니까 따로 에너지는 필요하지 않아요. 대신에 반투과성막이라는 조건이 붙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요게 삼투 현상인데 우리가 이 삼투 현상의 가장 대표적인 실험이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실제로 우리가 이 삼투 현상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면 동물세포랑 식물세포 보통 이 실험은 직접 해보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
근데 현미경이 있으면 직접 해보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직접 해볼 때 보통 동물 세포로는 뭘 쓰냐면요. 보통 간혹가다 입안 상피세포를 쓰기도 하지만 대부분 적혈구를 씁니다. 적혈구가 어떤 형태 변화를 보기에 가장 극적이거든요. 세포는 형태가 좀 일반적인 세포들은 형태가 좀 변한다고 해도 우리가 형태 변화를 알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 눈썰미가 좋아야 알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동물 세포 아니 적혈구는 어때? 가운데가 원래 납작하게 눌려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형태 변화가 좀 더 극적으로 잘 보입니다. 그래서 적혈구를 보통 동물 세포에 이걸로 쓰고요. 따로 염색도 안 해도 되니까. 근데 이렇게 해놓고 식물은 그냥 아무거나 갖다 놓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식물 세포는 양파 표피 세포를 제일 많이 씁니다. 그냥 구하기 쉬우니까. 근데 사실 이건 뭘 갖다 써도 상관은 없고요. 이렇게를 갖다 놓고 양파 표피 세포랑 그다음에 요 적혈구 이런 거를 갖다 놓고 동물 세포랑 식물 세포를 갖다 놓고 실제로 이제 삼투 실험을 해보는 거야. 자, 이럴 때 우리가 등장액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등장액은 그냥 여러분들이 아는 표현으로는 생리식염수 이 정도면은 가장 익숙할 거예요. 식염수라고 부르는 거. 우리가 식염수, 생리식염수라고 부르는 거 주로 어디에 제일 많이 써? 렌즈 닦을 때 제일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식염수가 되는 건데 생리식염수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이 인간 몸에 생리적으로 갖춰져 있는 농도와 똑같은 농도로 만들어 놓은 식염수, 먹어도 되는 염분, 수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식염수라고 하는 거가 딱 우리 체액의 농도가 맞춰져 있는 거거든, 사람이 사용하는 건. 근데 사실 이게 생물마다 체액의 농도는 서로 다 다를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생물마다 체액의 농도는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생리식염수라고 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등장액에 들어가는 범주인 건데, 그러니까 등장액이라고 하는 거 결국 뭐냐면 세포의 농도와 같은 농도를 가진 용액, 이걸 이제 우리가 등장액이라고 하는데, 동물 세포를 가지고 실험할 때의 등장액과 식물 세포를 가지고 실험할 때의 등장액은 서로 다른 농도의 용액이어야 됩니다. 같은 용액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근데 등장액은 아무튼 여기 앞에 있는 세포랑 맞춰놓은 용액이라고 했을 때 당연히 얘는 별일 없을 겁니다. 동물 세포를 등장액에 담고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적혈구가 잘 있어요. 그냥 그 정도고. 그리고 식물 세포를 등장액에 담궈도 아무 일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등장액 아니고 농도를 낮춰서 저장액에 넣었다의 경우와 고장액에 넣었다의 경우를 볼 건데, 얘네들은 말 그대로 뭐겠어? 저장액이라면 농도가 낮아진, 그쵸? 농도가 낮은 용액이 될 거고요. 체액의 농도보다 농도가 낮은 용액. 고장액은 농도가 더 높은 용액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적혈구를 고장액에 넣잖아? 그럼 진짜 이렇게 찌글찌글해져요. 왜냐면 고장액이라고 하는 건 농도가 높은 용액에 담근 거니까 적혈구를 거기다 담그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확산이 일어날 거란 말이야. 근데 고장액은 바깥의 용액이 지금 높은 거니까 물을 뺏기게 되겠죠, 적혈구가. 그러면서 진짜 이렇게 쭈글쭈글해집니다. 바람 빠진 풍선 마냥. 근데 그거에 비해서 저장액으로 가면 빵빵해져요. 왜? 바깥의 농도가 더 낮으니까 밖에서 안으로 삼투가 막 콸콸콸콸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혈구 안으로 물이 막 들어오면서 적혈구가 빵빵해져. 원래 적혈구는 가운데가 납작해야 되는데 그 납작한 부분도 없어지고 그냥 아예 빵빵하게 부풀어 오릅니다. 딱 바람 빵빵하게 넣어놓은 풍선처럼 되는 거죠. 근데 심지어 동물세포 같은 경우는 저장액의 농도를 조금씩 더 낮춰보잖아?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터집니다. 물론 동물세포는 이렇게 빵 하고 터지진 않고요. 약간 구멍이 뚫려서 새어나가요, 안에 있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포가 터져서 안에 있는 게 막 새어나오는 현상을 용혈현상이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저장액에 딱 담고 충분히 낮은 저장액, 주로 이제 그냥 증류수에다 담그면 바로 볼 수 있거든. 근데 증류수에다가 적혈구 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빠른 타이밍에 현미경을 갖다 대야지, 나중에 현미경 갖다 대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미 다 용혈현상으로 다 사라져 버려서. 근데 좀 빨리 갖다 대잖아? 그러면 적혈구가 빵빵해져서 안에 내용물이 새어나오고 있는 게 보여요. 볼 수 있어요. 물론 너무 짧은 찰나여라서 이제 현미경을 좀 좋은 걸 쓰면서 초점 다 맞춰놓고 냅두고 여기다 직접 뿌리면서 봐야 볼 수 있는 현상이긴 한데, 그래도 아무튼 보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용혈 현상이라고 해서 동물 세포의 경우에는
고장액에서는 그냥 쭈그러드는 게 끝. 저장액에서는 용혈 현상. 그러니까 원래는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는 거고 충분히 낮은 농도의 저장액에서는 용혈 현상. 이제 터져버리는 거지. 자, 이런 거를 보시면 되는데 동물은 이걸로 끝이야. 왜냐면 동물은 상대적으로 삼투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편은 아닙니다. 왜냐면 동물은 물이 필요하면 마시면 되고 소금이 필요하면 먹으면 되거든. 그렇지?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삼투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편은 아닌데 식물은 보면 일단 등장액은 세포가 그냥 멀쩡하게 있을 거예요. 근데 고장액 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물을 뺏기니까 세포가 이렇게 쭈글쭈글해질 거긴 하거든. 근데 바깥의 세포막은 이렇게 멀쩡하게 있을 겁니다. 세포벽은. 왜냐면 세포벽은 단단한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세포벽 딱 견디고 있는 거고, 그럼 그 안에서 물을 뺏기면 이 세포, 식물세포가 물을 뺏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세포막을 기준으로 한 그 안쪽, 우리가 흔히 세포질이라고 부르는 부분이죠. 세포막과 세포질, 그 안쪽만 안쪽으로 이렇게 쭈그러들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세포벽이랑 세포막이 진짜로 분리가 되는 겁니다. 원래 평소에는 딱 붙어 있어, 세포막이랑 세포벽이랑. 근데 이 세포벽과 세포막이 분리돼요.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원형질 분리라고 부릅니다. 자, 왜 원형질 분리라고 하냐? 원형질이 무슨 뜻이냐면 세포에서 살아서 기능하는 것들을 원형질이라고 부르고요, 살아서 기능하지 않는 것들을 후형질이라고 불러요. 근데 뭐 세포는 다 살아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조금 더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우리가 딱 봐도 얘는 뭔가 적극적으로 뭘 하고 있어, 이런 애들이 원형질인 거고, 딱히 뭘 하고 있지는 않고 그냥 있는 어떤 구조물처럼 되어 있는 거야. 건물 같은 거지. 그런 걸 후형질이라고 부르는 건데, 가장 얘는 이제 원형질은 대부분이 다 원형질에 들어가기 때문에 후형질만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 일단 세포벽이 후형질입니다. 그리고 후형질의 대표적인 게 세포벽 말고 또 뭐가 있냐? 원래 이제 세포 섬유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아직 다루지 않은 거고, 세포 섬유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 액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액포라고 하면 뭐냐면 동물 세포한테도 있긴 있는데 동물 세포는 안 써요. 그래서 발달하지를 않는데 식물 세포는 되게 열심히 쓰니까 발달하는 건데요. 액포는 되게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쓰레기통입니다. 그냥 쓰레기통이야. 그러니까 동물은 노폐물이 생기면 밖으로 내보내잖아, 어떤 배설계나 이런 걸 이용해서. 그러니까 동물한테는 액포가 필요가 없는데 식물 오줌 싸는 거 본 적 있어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식물은 노폐물이 생기면 노폐물을 따로 저장해야 돼. 다른 물질들이랑 섞이게 되면 식물한테 너무 안 좋잖아. 그래서 이 노폐물을 따로 저장하기 위한 액포라고 하는 그 쓰레기통이 안에 있거든. 근데 액포는 이제 노폐물 저장 말고도 원래 되게 많은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최첨단 쓰레기통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냥 그런 게 이제 액포고요. 그래서 액포나 요런 세포벽 같은 게 후형질이에요. 말 그대로 세포벽과 세포벽 건물인 거죠. 그다음에 쓰레기통, 액포. 그렇죠? 어떤 물체, 사물처럼 행동하잖아. 세포처럼 살아서 뭔가를 한다 이렇게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런 걸 이제 우리가 후형질이라고 부르는데, 가장 대표적인 후형질인 세포벽으로부터 원형질이 분리된다라고 해서 원형질 분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원형질 분리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등장액보다 농도가 살짝만 더 높아도, 그러니까 이 식물세포는 물을 조금만 뺏겨도 바로 원형질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뺏기면 세포막이 수축할 거 아니야. 그럼 세포벽으로부터 바로 분리되는 거지. 왜냐면 세포벽은 안쪽으로 이렇게 푹 들어오는 그런 버텨줄 이유는 없어가지고. 그래서 식물세포는 특이하게도 등장액, 즉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있는 이 상태에도 별명이 있는데 한계 원형질 분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멀쩡한 상태인데 그걸 원형질 분리가 일어나기 직전의 상태로 보는 거지. 실제로 얘는 여기서 조금만 더 높은 용액에다가 담가도 바로 원형질 분리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 시점을 딱 한계 원형질 분리가 일어나기 직전의 상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저장액에 담그잖아? 그러면 식물세포는 증류수에 담궈도 터질 일이 없습니다. 근데 왜? 세포벽이 버텨주니까. 그래서 식물세포는 그냥 이렇게 좀 빵빵해지는 게 끝이에요. 이것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식물세포를 저장액에 넣은 걸 관찰하면 진짜 그냥 세포벽이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이렇게 빵빵해져 있는 걸로 볼 수 있어요. 맨 그 정도. 그래서 얘는 절대로 아무리 낮은 용액, 세상에서 가장 용액이 농도가 낮은 용액이 증류수인 거란 말이야. 증류수에는 아무 용질도 안 들어있잖아. 농도가 0이야 0. 그래서 증류수에다 담궈놔도 얘는 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태를 팽윤 상태라고 부르고, 이 팽윤 상태도 마찬가지야. 한계 원형질 분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조금이라도 커지면 그걸 팽윤 상태라고 부릅니다. 팽팽하게 이제 팽창한 이런 팽윤 상태 이렇게 불러주고요. 근데 얘들은 세포벽이 탄성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얘들은 어느 정도 이상으로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팽윤 상태도 최대치가 존재해요. 실제로 만약에 동물 세포도 팽윤 상태가 된다고 볼 수는 있거든. 사실 커지니까. 근데 동물 세포는 어때? 팽윤 하다가 더 커져서 너무 심하게 커지면, 너무 심하게 물이 들어오면 터져버리는 거잖아. 근데 식물은 더 너무 심하게 커져버린다 싶으면 그 전에 멈추는 거야. 더 이상 물이 안 들어와. 아무리 바깥에 농도가 낮아도 더 이상 물이 안 들어와. 그런 게 이제 팽윤 상태 중에 최대가 됐다라고 해서 최대 팽윤 상태 이렇게 불러줍니다. 자, 그런데 이 최대 팽윤 상태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 식물 세포는 원형질 분리, 한계 원형질 분리, 최대 팽윤 상태, 요런 표현, 그리고 우리가 실험에서 알 수 있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삼투압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판토프 법칙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삼투압이라고 하는 거는 삼투 현상에서 생기는 어떤 압력을 얘기해요. 실제로 삼투압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보면은, 그냥 최대한 단순하게 할게요.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자, 아까처럼 U자관을 놓고, 양쪽에 뚫린 U자관을 놓고 가운데다가 반투과성막을 갖다 놓습니다. 이 반투과성막은 물은 통과할 수 있되 설탕은 통과하지 못하는 막, 이렇게 해놓을게요. 해놓고 여기다가는 한 2%짜리 설탕 수용액을 넣고, 여기다가는 증류수를 넣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설탕은 이동하지 못하니까 굉장히 저농도였던 증류수에서 이쪽 고농도, 상대적으로 고농도인 설탕, 여기 설탕 수용액 쪽으로 물이 이동하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현상을 볼 수 있냐면, 이렇게 U자관에서 여기의 수면이 여기보다 높아지는, 이렇게 수면의 차이가 생기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원래 U자관에 뭔가를 담았을 때 양쪽의 수면이 같은 이유는 양쪽 그 수면을 누르는 압력, 대기압이 같기 때문에 양쪽이 같은 높이를 갖게 되는 거거든. 근데 얘는 뭐야 지금? 이기고 올라간 거야. 대기압을 이기고 올라가 버린 거예요. 원래는 대기압 때문에 양쪽의 높이가 같아야 돼. 근데 그 대기압을 이기고 올라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이걸 삼투 현상은 어떤 압력을 갖게 되는 거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대기압을 이기는 어떤 힘이 필요한 거잖아. 그걸 우리가 삼투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투압은 어떤 가상의 압력인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느낄 일은 없는 압력인 거지. 그러니까 인간이 체감하기에는 어렵고 실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확인할 수만 있는 어떤 그 가상의 압력, 이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왜 근데 이거를 그렇게 압력으로 봐야 되냐면, 사실 양쪽의 농도가 같고 싶으니까 옮긴 거잖아요. 지금 같냐고. 안 같아요. 안 같아요. 여기 증류수였잖아. 물이 설탕 수용액 쪽으로 백날 가도 양쪽의 농도가 같아질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이거 실제로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이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여기가 농도가 사라져야 됩니다. 즉 반투과성막을 기준으로 이쪽에만 액체가 있고 이쪽엔 액체가 없어야, 그래야 우리가 그나마라도 농도가 맞춰졌다, 비스무리하게라도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얘는 증류수가 여기서 가봤죠. 얘 증류수가 물이 줄어들었죠. 농도 몇이야? 0이야 여전히. 아까도 0이었고 지금도 0이야. 왜? 용질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 농도가 맞춰져서 멈춘 게 아니거든? 근데 멈춰. 왜 멈췄겠어? 이제 더 이상 대기압을 못 이기니까 멈췄겠지. 그러니까 대기압을 이기는 무언가의 힘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대기압을 이기는 힘이 뭔가 존재하네? 그럼 그걸 우리가 삼투압이라고 하자 라고 이제 정의를 하게 된 거고요. 삼투압은 실제 그럼 측정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다시 우리가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압력계를 달아서 누릅니다. 그래서 다시 이쪽을 누르면 여기 물이 이쪽 수면을 우리가 누르니까 다시 이렇게 물이 이쪽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수면이 맞춰지거든. 그러면 양쪽 수면이 맞춰질 때까지 누르고 딱 그때 양쪽 수면이 맞춰져 있을 때 내가 가해준 힘, 그걸 삼투압이라고 해요. 그걸 삼투압으로 봐. 그럼 여기서 삼투압은 뭐랑 완전히 비례하는 개념일 수밖에 없게 되냐? 농도랑 비례하는 개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물을 뺏어오려고 하는 정도가 강할 거고 그만큼 대기압을 더 많이 이기겠지.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거 2% 설탕 수용액이잖아요. 이거를 2% 설탕 수용액 대신에 한 4% 설탕 수용액으로 바꾸잖아? 그러면 수면이 더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 압력을 측정하면 아마 정확하게 2배가 나올 겁니다. 다른 조건이 다 똑같다면. 실제로 삼투압은 계산도 할 수 있어요. 파이는 CRT라고 해서 요게 삼투압이고요. 삼투압을 파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하고 기호를 C가 몰농도고 R이 기체상수고 T가 절대 온도인데요. R 기체상수 화토에서나 다루는 거고 물리에서도 다루는구나. 그렇지? 근데 그리고 C 몰농도 이건 정말 화학에서만 다루는 거니까 이거는 식이 나올 수는 있거든. 생투에도 그냥 언급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걸로 계산할 일은 없습니다. 무시하셔도 돼요. 요것만 알고 지나가면 돼. 보통 온도랑 비례한다까지도 잘 안 다루는 편이긴 해요. 근데 만약을 위해서 온도랑 비례한다는 기억해둘 수 있으면 그냥 같이 기억해둬도 좋고. 물론 이제 화학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우리는 그쵸 할 줄 알아야 되겠지. 파이널 CRT 다 화투에서는 아예 이걸 깊게 다루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삼투압이라고 하는 건데 그럼 이 삼투압은 왜 중요하냐면 식물 입장에선 이 삼투압이 곧 이 식물이 얼만큼 물을 흡수하려 할 수 있느냐를 결정할 겁니다. 우리는 물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따라서 마시면 돼요. 그렇죠? 동물들은 혀로 활짝활짝 마시면 돼요. 근데 식물들은 그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상태로 밖에 있는 물을 자연스럽게 식물 안쪽으로 끌고 들어와야 된단 말이야. 그러려면 삼투현상, 즉 삼투압이라고 하는 게 필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그래프를 같이 볼 거냐면 생투도 마찬가지야. 생원처럼 그래프가 참 많아요. 색깔을 다르게 해야 되겠지? 아니 하나는 이렇게 해놓고 하나는 같은데 맞죠? 자, 요게 Y축이 압력이고요. X축이 세포의 부피 상대값, 그러니까 세포의 상대적 부피입니다. 그리고 보통 여기가 이제 1.0. 미안합니다. 좀 더 다시 그릴게. 원래는 얘보단 좀 곡선 형태여야 되긴 하는데 뭐 전체적으로 그냥 기울기가 틀리진 않았으니까 저런 경향을 띠는 건 맞으니까 대충 저렇게 봅시다. 일단. 그래서 요 그래프가 되게 중요한데요. 일단 X축에 있는 세포 부피 상대값 요거는 그냥 간단해. 세포 부피가 그러니까 보통 세포의 상대적 부피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데 1.0일 때가 원래 세포의 그냥 부피 그대로를 띠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세포 부피가 1.0보다 작아진다는 얘기는 뭐겠어? 세포가 말 그대로 작아졌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럼 이쪽은 세포 부피가 작아졌을 때에 대한 얘기고 여기는 세포 부피가 커졌을 때에 대한 얘기거든. 그건 여기서 해석해보면 결국 뭐냐면 여기는 고장에게 담갔을 때고 여기는 저장에게 담갔을 때입니다. 가 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내가 담가준 용액의 농도가 계속 낮아지는 형태가 돼야 되는 거지. 얘는 원점에 가까워질수록 이쪽으로 갈수록은 더 높은 용액에다가 담그는 거고 이쪽으로 갈수록은 더 낮은 용액에다 담그는 거야. 그때 맨 위에 하얀 그래프가 뭐냐? 삼투압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식물이 결국
갖게 될, 우리가 지금 이 용액에다 넣어놨기 때문에 갖게 되는 삼투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자, 고장액에 담궜어. 그러면 식물세포가 고장액한테 물을 뺏기죠. 그러면서 용액의 부피가 세포의 부피가 작아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물을 뺏겼으니까 세포 안의 농도는 어떻게 된 상태야? 높아진 상태지. 그래서 세포 안의 농도가 높으니까 삼투압이 높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가면 갈수록 용액의 농도가 낮은 데다가 담그는 거니까 삼투압은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어. 왜? 낮은 농도의 용액에다 담그면 세포 안의 농도도 그만큼 낮아지는 거거든, 계속. 어차피 삼투현상이라는 거는 안과 밖의 농도를 맞추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낮은 농도에다 넣을수록 세포 안의 농도도 계속 낮아져요. 그러니까 삼투압은 계속 감소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파란색보다 중요한 건 이제 빨간색인데, 빨간색 그래프는 뭐냐? 팽합이거든. 자, 삼투압은 결국엔 이 세포 안에 들어있는 용액이 바깥에서 안으로 물을 끌어오려고 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바깥 농도와 안의 농도가 같을 테니까 별 차이가 없겠지만, 만약에 내가 이 정도 상태의 세포를 등장액에다 갖다가 바꿔서 넣었어. 그럼 어떻게 될 거야? 지금 식물 세포 안에 삼투압이 되게 높은 상태였으니까 물을 엄청나게 빨아들이겠지. 그러니까 삼투압이라고 하는 건 어떤 개념이 되는 거냐면, 이 식물이 지금 물을 얼만큼 흡수하고 싶어 하는가의 개념이 되는 거지. 자, 그런 상태에서 팽합은 뭐냐면, 세포벽이라고 하는 게 이 식물 세포가 크기가 커지면 세포벽도 같이 늘어나긴 해. 근데 세포벽이라고 하는 건 단단한 어떤 그 성질이기 때문에 탄성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에가 커지니까 바깥에가 같이 이렇게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얘는 원래 이렇게 있고 싶어 하는 애였는데 안쪽에서 물이 들어오는 바람에 바깥쪽으로 힘을 가하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밀려서 나오는 거지. 근데 얘네들은 원래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 성질이 있겠어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어 한단 말이야. 우리가 그 힘을 탄성력이라고 부르잖아. 그러니까 이런 탄성에 의해서 바깥에 있는 세포벽이 안쪽으로 누르는 힘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걸 팽합이라고 불러. 팽윤 상태 때문에 생기는 압력이다, 팽합. 근데 이 팽합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보면, 그러면 팽합은 물의 흡수를 돕는 힘이에요? 방해하는 힘이에요? 방해하는 힘이지. 밖에서 안으로 누르기 때문에 사실 팽합이 안에 들어있는 삼투압보다 크잖아? 그러면 눌려서 물이 바깥으로 막 나갈 겁니다. 그렇잖아. 구멍이 나 있어. 그리고 물이 안에 가득 들어있어. 근데 딱히 물이 나오고 있진 않았어. 그 구멍이 너무 작아서. 근데 우리가 그런 어떤 주머니 같은 거를 꾹 누르면 어떻게 돼? 물이 찍 하고 나오지. 그런 것처럼 팽합은 밖에서 안으로 누르고 있는 힘이기 때문에 결국 얘는 물의 흡수를 방해하는 힘이에요, 팽합은. 그래서 요 1.0보다 커지는 시점, 팽윤 상태가 시작되면 팽합이 형성되기 시작해서 물이 더 들어오면 더 들어올수록 팽합이 점점 커집니다. 그러면 물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삼투압은 계속 낮아져요. 농도가 낮아지니까. 근데 물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팽합도 계속 커져요. 그러다 보면 어떤 시점에 오냐면 팽합과 삼투압이 같아지는 시점에 오겠지. 자, 이 시점이 되면 어떻게 된다? 식물은 더 이상 아무리 낮은 농도에 넣어도 물을 더 이상 흡수할 수 없게 되는 거지. 그 상태가 되면 이게 뭐겠어? 여기가 최대 평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원형질 분리가 되는 거고. 그러면 요 시점이 한계 원형질 분리점인 거고. 그치? 요렇게 될 거예요. 그럼 그때 파란색은 뭐냐? 이 파란색이 이제 수분 흡수력입니다. 삼투압은 수분을 흡수하려는 정도 압력인 거고, 팽합은 그걸 방해하는 압력인 거니까 수분 흡수력은 이제 실제로 물을 흡수하는 힘인 거지. 그래서 수분 흡수력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어떻게 계산하면 돼? 흡수하려는 힘인 삼투압에서
그걸 방해하는 힘인 팽압을 뺀 만큼이 수분 흡수력이 되는 거죠. 계산할 일은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생명과학을 하고 있는 거라서 계산을 시키지는 않아요. 개념적으로만 이해하면 돼요. 개념적으로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계산에 의해서 실제로 이제 식물은 이렇게 수분 흡수력을 조정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지금 물을 좀 많이 흡수해야 되는 시점이 오면 식물이 체액의 농도를 높여요. 그래서 반대로 물을 더 흡수할 필요가 없어. 수분 흡수력이 높을 필요가 없는 시점이 돼. 그러면 체액의 농도를 낮춰요. 이런 식으로 체액의 농도를 조절하면서 바깥에와의 농도 배분을 조절하게 되는 거지. 이러면서 살아가요, 식물들은. 그리고 그걸 이제 이런 실험과 그 실험에 대한 그래프 분석을 통해서 알아낸 거죠. 우리가 수분 흡수력이라는 걸 계산해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이해해 주시면 되고, 이러면 39분이 남은 상태에서 이 단원이 아직 반이 끝났고요. 아직 반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쉴 시간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좀만 더 힘내보자. 마지막 수업이잖아. 생투 수업 다음 주면 안 한다고. 물론 니들은 그럼 학교로 가겠지만. 일단 그래도 생투 수업은 이제 학교에서 생투 수업을 하시는구나. 뭐 그건 유감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이, 원래 이런 얘기하면 좀 너무 심한가? 너무 빨간 약 이거 너무 심한 말인가 싶은데, 야, 학원에서 생투 수업 할 때 졸면 어떡합니까? 학교에서 잘 거면서. 아니 이 사람들. 자, 아무튼 자, 그러면 이러면 물질의 이동 쪽은 다 끝났고요. 그러니까 3투는 사실, 그러니까 요 물질의 이동 파트는 아까 얘기한 수동수송, 능동수송, 그 ATP 소모 그거랑, 그 다음에 촉진확산, 단순확산 그래프 비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그 다음 요거, 이렇게 세 가지가 제일 메인 포인트고요. 그 중에서도 얘가 진짜 메인 포인트가 되는 게, 시험 문제로 내기도 너무 좋고 수행평가를 하기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쪽 파트에서는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내용은 상대적으로 훨씬 간단해요. 효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효소에 대한 것도 깊게 들어가면 해야 될 얘기는 많긴 한데, 최대한 다뤄야 될 것만 다루면서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이제 효소 쪽 파트는 뭐가 있냐면, 그래도 알 사람들은 다 알만한 얘기여도 좀 빠르게 그래도 정리하고 가보면, 기본적으로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활성화 에너지라는 게 존재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발열 반응이다 라고 하면 에너지가 더 많았던 물질이 에너지가 더 적은 물질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발열 반응, 즉 그럼 생체 반응으로 데리고 와보면 이게 뭐야? 이화작용인 거잖아. 이화작용이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많았던 물질이 적은 물질로 가면 되고요. 동화작용이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적었던 물질이 많은 물질로 가면 되는데, 근데 실제로 얘네들의 에너지 변화 추이가 그냥 이렇게 직선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발열이어도 이렇게, 흡열이어도 이렇게 그래프를 갖게 되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냅둔다고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만큼의 에너지가 밖에서 공급이 되어야 실제로 반응이 가능한 거예요. 그걸 우리는 활성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에너지를 공급하는 형태로 주어져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 주어져야 되는 에너지가 일반적으로 충족되는 가장 좋은 요건은 열을 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이 활성화 에너지를 충족할 수 있어진단 말이에요. 온도가 올라가면 물질들이 갖는 에너지 자체가 많아지니까. 근데 문제는 뭐야? 이런 일들이 몸 안에서 일어나려면 온도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한다? 활성화 에너지를 줄여주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활성화 에너지를 줄여주는 걸 뭐라고 해? 촉매라고 하고, 그 촉매가 우리 몸 안에 들어있는 형태로, 그러니까 생체 촉매, 생체 물질로 이루어진 몸 안에 들어있는 촉매가 되면 그걸 우린 효소라고 불러주는 거지. 그러니까 효소의 역할은 활성화 에너지를 줄여서 못 일어날 반응이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게 다예요, 효소에 기본적으로. 그래서 생체 촉매 이렇게 불러주는 거고.
자, 근데요, 이 효소가 보통은 어떤 개념이냐면 실제로 효소가 없어도 반응이 일어날 수는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굉장히 화학적인 이야기인데 그래도 원래 하긴 해야 되니까 최대한 빠르게 해봅시다. 자, 만약에 어떤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가 뭐 10, 이 정도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고 해봅시다. 근데 지금 우리 몸에 들어있는 어떤 물질의 평균 에너지가 한 6 정도 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 몸 속에 들어있는 이 물질이 평균 에너지가 6이란 얘기는 전부 모든 물질이 다 에너지가 6이란 얘기는 아니거든. 실제로 그럴 수는 없어. 당장에 우리가 냄비에 물 담고 가열만 해도 그 안에 들어있는 물의 온도가 다 똑같지는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부분마다 에너지를 가진 게 달라. 그러니까 입자마다 가진 에너지가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좀 못생기긴 했는데 이런 표준 정규분포의 형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을 6으로 하되 6보다 한참 큰 에너지가 큰 애들도 있고 6보다 한참 에너지가 적은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물질 대사는 효소가 없어도 일어나긴 일어나요. 왜냐? 일부 이미 활성화 에너지보다 큰 에너지를 갖는 입자들이 존재하거든. 근데 이게 여러분들 등급제랑 비슷해서요. 결국에 만약에 이렇게 됐어. 그러면 얘네들이 최상위권 애들이지. 그럼 얘네들은 반응해서 나가버렸지. 그럼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 최상위권은 계속 생겨요. 1등급이 계속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천천히, 엄청 천천히 계속 반응이 일어나긴 할 겁니다. 효소가 없어도. 그럼 정확하게 효소가 해주는 역할은 뭐냐면 이걸 여기까지 낮춰주는 거지. 한 막 7, 뭐 이렇게. 활성에너지를 낮춰주는 거지. 그럼 훨씬 많은 애들이 반응을 할 수 있게 되죠. 원래는 이런 개념이 효소예요. 그리고 이걸 아마 설명은 할 겁니다. 이렇게 설명은 할 건데 딱히 그냥 활성에너지를 낮춰서 못 일어날 반응이 일어나게 만들어준다가 좀 더 이해가 편한 게 사실 이게 이만큼보다 에너지가 많잖아? 그럼 얘네들이 반응할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면 원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거면 원래 어떤 내용이 같이 들어가야 되냐면 실제로 에너지가 이만큼 많아도 얘네들 반응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면 말 그대로 반응할 수 있는 애들이지 반응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실제로 반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러면 진짜로 이 에너지가 충분한 애들끼리 부딪혀야 반응을 하는 거거든. 근데 이 입자수가 너무 적으면 그 에너지가 충분한 애들끼리 부딪힐 확률이 너무 낮아서 거의 안 일어나요,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아예 안 일어나는 수준으로 그냥 안 일어납니다. 얘네들끼리 부딪힐 확률이 너무 적으니까. 대부분 여기에 에너지가 이렇게 충분한 입자들도 에너지가 적은 이런 입자들이랑 부딪힐 확률이 훨씬 높잖아. 그래서 원래는 안 일어나고 그래서 요거를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게 되면 훨씬 많은 입자가 에너지가 충분한 상태가 되니까 입자끼리 부딪힐 확률이 높아진단 말이야. 그러면서 반응을 할 수 있게 되고 반응 속도도 빠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다 이해하고 다 설명하려고 그러면 사실 생명과학에서는 얘기할 필요 없는 것까지도 얘기를 하게 된단 말이야. 방금 얘기한 어떤 부딪히는 확률이나 이런 데에 대한 얘기는 물리나 화학에서나 할 얘기란 말이에요, 원래.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은 뭐 요런 거는 이론적으로 들어봤을 때 얼추 이해, 어렴풋이 이해됐다 싶으면 그냥 거기서 끝내면 되고 그냥 여러분들이 효소에 대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할 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줘서 반응이 못 일어날 걸 일어나게 한다. 그냥 이 정도로 그냥 받아들여주시면 제일 편해. 자, 그렇게 해뒀을 때 아무튼 그럼 그 상태에서 이 효소라고 하는 애를 그냥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어차피 효소의 기능이라고 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효소는요 기본적으로 촉매는 정촉매랑 부촉매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정촉매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부촉매는 활성화 에너지를 오히려 높여주는 거거든. 그래서 부촉매는 반응을 느리게 만들어주는 거고 정촉매는 반응을 빠르게 만들어주는 게 원래 기본 기능인데 어차피 우리 몸에 있는 효소는 다 정촉매입니다. 부촉매를 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반응 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줄 건데 이 효소가 주성분이 뭡니까? 효소 주성분 뭐예요? 단백질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건 이미 뒤에 하면서 다뤘던 거라 빨리빨리 단백질이란 말이야. 근데 효소가 진짜 전체가 다 단백질이냐? 그건 아니고요.
효소의 단백질로 된 부분, 이 주효소라고 해서 따로 있습니다. 근데 사실 주효소가 효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어. 뭐 그냥 사실 그냥 효소가 단백질로 되어 있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 거야. 근데 이 효소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을 보면,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긴 어떤 효소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보통 어떻게 돼요? 얘는 여기에 정확하게 와서 딱 결합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물질과 결합해서 반응을 이루게 되는 거거든. 우리가 이걸 어떤 특정 효소가 있으면 이 효소와 반응하게 되는 이 물질을 기질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 효소랑 기질이 딱 맞춰져서 결합하는 걸 효소기질 복합체라고 부르고요. 말 그대로 효소랑 기질이 복합적으로 같이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 효소기질 복합체를 이루고 나면 반응이 이루어지고, 반응이 이루어지고 나오면 이제 기질이 반응물이 돼서, 생성물이 돼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때 효소는 이 기질과만 결합할 거거든. 정확하게는 기질의 종류 자체는 좀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적어도 그 여러 가지의 종류의 기질이 다 똑같이 이렇게 효소에 결합할 수 있는 부위는 갖고 있어야 돼. 우리가 이걸 이제 흔히 작용 부위라고 하는데, 이 기질의 특정 작용 부위와만 효소가 결합할 수 있어. 이걸 기질 특이성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효소의 성질이야. 효소는 이 특정 기질의 특정 작용 부위와만 반응을 하는 거지. 그 작용 부위를 가져야만 특정 그 효소가 와서 붙어서 결합을 할 수 있어. 그러면 반응이 진행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반응이 끝나더라도 효소는 사라져, 안 사라져? 안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촉매는 반응에 직접적으로 사용돼서 소모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얘가 붙어서 반응을 해. 그럼 기질만 생성물로 바뀌어요. 그럼 나가. 그럼 효소는 그대로 있는 상태로 다음 기질이 와서 또 붙어. 또 생성물이 돼. 나가. 이런 방식이 되거든. 그래서 요 효소 같은 경우는 소모되는 건 아닌데, 근데 대부분의 효소들은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제가 색칠해준 부분은 단백질로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평소에는 같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따로 떨어져 나와서 따로 떠다녀요. 그래서 만약에 요 단백질로 된 부분만 있고 요 하얗게 색칠되어 있는 요 부분이 따로 떨어져 나온 상태에서 기질이 와서 결합하잖아? 그럼 딱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잖아. 그래서 반응이 일어날 수 없게 돼요. 이렇게 단백질로 되어 있는 제 메인 부분이 주요소를 제외하고 이렇게 남은 추가 부분을 채워주는 애가 보조인자라고 하는 애들입니다. 아이고. 근데 여기서 보조인자라고 하는 애들은 보통 아까 아니죠. 우리가 한참 전에 이미 많이 다뤄봤던 조요소, 이런 애들이 이제 보조인자에 들어가는 거야. 우리 조요소 다룬 게 꽤 있잖아요. 조요소 A, 코A, 탈탄산 효소의 조요소인 코A, 그 다음에 그 NAD 플러스, 그쵸? 그 다음에 FAD, NADP 플러스, 얘네가 다 조요소란 말이야. 걔네들이 다 이 보조인자인 거예요. 그래서 보조인자는 딱 그냥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요소만으로는 활성을 띨 수가 없고, 주요소의 모자란 부분을 마저 채워주는 게 보조인자의 역할입니다. 근데 그 보조인자는 둘로 나뉘어서 방금 얘기한 대로 그러니까 주요소는 이제 몸체 전체를 담당하고 있긴 한데, 그 남은 부분을 채워주는 보조인자에서 방금 얘기한 조요소 같은 애들이 있습니다. 조요소는 99%가 비타민이기 때문에 그냥 비타민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그 1%의 예외를 배울 게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냥 다 비타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요소는 비타민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NAD 플러스 FAD, NADP 플러스 코엔자임 A, 조요소 A, 다 조요소, 비타민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없으면 뭐라고? 효소가 활성을 못 띈다고. 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조요소는, 자, 주요소 쪽은 열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정확하게는 열에 많이 약하지. 단백질로 되어 있으니까. 단백질은 변형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주요소에 비해서는 보조인자는 전체적으로 열에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근데 아무리 열에 강한 편이어도 보조인자 중에 조효소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열에 약해요. 반대쪽보단.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지 않아? 열을 가열해서 먹으면 어떤 음식은 생으로 먹는 게 좋다. 가열해서 먹으면 비타민 이런 영양소가 파괴된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타민이 단백질보다는 열에 훨씬 강한데요. 그래도 막 진짜 무조건적으로 막 금강불개 막 열이 아무리 가해져도 상관없다. 이건 아닙니다. 너무 많은 열이 가해지면 파괴될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얘는 열에 약한데 반대쪽 이쪽은 상대적으로 열에 강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이제 복열족 이렇게 불렀었는데 현재는 아마 그냥 금속이온 이런 식으로 혹은 무기염류 이런 식으로 그냥 표현을 할 텐데 아마 그냥 금속이온 정도로 할 건데요. 말 그대로 진짜 금속이온 자체가 이 빈칸을 채워주는 보조인자로서 작용하는 거예요. 뭐 이온, 요거는 어떤 이온이 있다 이런 건 몰라도 돼요. 보통 뭐 칼슘 이온이나 철 이온이나 이런 되게 여러 가지가 다 보조 이온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 금속 이온으로 쓸 수 있어요. 얘는 열에 미친 듯이 강하지. 이온을 변형시킬 정도의 열이려면 막 그 태양 내부 온도 막 이 정도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온은 플라즈마가 되지 않는 이상 어떤 그 외에 다른 변화를 일으키기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냥 금속 이온은 이제 뭘로 되어 있는지는 그냥 금속 이온으로 되어 있을 테니까 딱히 할 얘기는 없고, 얘가 이 보조인자 안에서는 이쪽이 조금 더 열에 강하고 얘가 이쪽이 조금 더 열에 약하고 이런 개념입니다. 근데 이게 둘 다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어떤 효소들은 조효소가 필요한 게 있고 어떤 효소들은 금속 이온이 필요한 게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주요소랑 보조인자가 합쳐져서 하나의 활성을 띈 상태, 전체 효소가 완성된 상태를 전효소라고 부릅니다. 전체 효소인 거지. 활성된 효소가 전효소예요. 그래서 전효소는 이제 주로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세 가지 부류가 있는 건데, 첫 번째로 주효소만으로 전효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조인자가 아예 필요하지 않은 경우. 두 번째로 주효소와 조효소를 보조인자로 갖는 경우가 두 번째. 세 번째, 주효소에다가 금속이온을 보조인자로 갖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이제 전효소가 주로 형성이 되는 거지. 그리고 전효소가 되면 활성을 띠는 겁니다. 활성을 띈다는 얘기는 기질과 결합해서 효소기질 복합체를 이룰 수 있고, 기질 특이성에 따라서, 그리고 반응을 할 수 있다. 기질을 반응시킬 수 있다. 효소는 소모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효소 반응 속도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이런 그래프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근데 사실 효소 반응의 효소 반응 속도는 아까 봤던 촉진 확산의 그래프와 똑같아요. 왜냐면 X축이 기질 농도거든요. 그리고 Y축이 초기 반응 속도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내가 효소를 10개를 갖고 있으면 물질이 1개일 땐 시간당 1개 반응, 물질이 2개일 땐 시간당 2개 반응, 물질이 3개일 땐 시간당 3개 반응, 이런 식으로 속도가 빨라지는 거지. 얘도 결국은 반응 속도라는 걸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이 기질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는 그 속도를 볼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동시에 반응할 수 있는 개수가 늘어나면 속도가 늘어나는 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 10개까지는 계속 빨라질 거란 말이야. 근데 11개째가 되면 10개의 기질은 효소와 결합하겠지만 1개의 기질은 효소와 결합하지 못하겠지. 그럼 기다려야 되잖아. 그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효소가 포화되는 시점이 오게 되는 거지. 아까 촉진확산에서 막단백질이 포화된 거랑 똑같은 거지. 오케이? 이렇게 그래프를 갖게 되는데, 우리가 이 효소를 얘기할 때 효소 종류는 이따 이거 먼저 합시다. 저해제,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해제는 구분 기준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러니까 총 4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4가지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두 개씩의 분류가 있고요. 그러니까 경쟁적 가역적 저해제가 있고, 경쟁적 비가역적 저해제가 있고, 비경쟁적 가역적 저해제가 있고, 비경쟁적 이런 게 있는데요. 근데 이 중에 중요한 건 경쟁적 저해제랑 비경쟁적 저해제입니다. 저해제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저해시키는 어떤 약품 이런 걸 얘기해요.
어떤 성분들. 근데 어떤 걸 저해시킬 거냐면 이제 효소 반응을 저해시켜야 될 텐데 경쟁적 저해제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자, 이 효소에 대한 경쟁적 저해제는 정확하게 이 기질과 똑같은 작용기를 갖고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되는 거지. 뭐 아니면 이런 식으로 생기든가. 뭐 아무튼 아예 똑같이 생겨도 상관없어. 기질만 아니면 되니까. 그래서 경쟁적 저해제는 말 그대로 이 효소의 결합 부위, 효소의 작동 부위, 작용 부위를 놓고 기질과 결합한다라는 의미로 경쟁적 저해제라고 불려요. 근데 비경쟁적 저해제는 어떻게 되냐면 비경쟁적 저해제는 아예 이런 식으로 작용기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효소의 다른 부분에 가서 결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경쟁적 저해제는 효소의 작용 부위에 가서 결합한다는 거고 비경쟁적 저해제는 효소의 작용 부위가 아닌 다른 데 가서 결합을 해요. 근데 비경쟁적 저해제는 특징이 뭐냐면 효소의 다른 부위에 가서 결합을 했는데 효소의 작용 부위를 변화시키는 그런 물질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효소 뒤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딱 결합을 했어. 근데 이 효소의 작용 부위가 변화돼요. 이런 물질들이 비경쟁적 저해제예요. 이게 어떤 차이를 갖게 되냐면 자, 경쟁적 저해제는 자, 기질 농도가 있고 우리가 여기다가 똑같이 아까 이렇게 기질 농도랑 초기 반응 속도를 가지고 실험을 할 거야. 이건 뭐냐면 계속 서로 다른 기질 농도에서 반응 속도를 계속 보는 거거든. 근데 이번에는 모두 다 경쟁적 저해제를 넣어준 경쟁적 저해제를 넣었을 때 그래프를 보잖아? 그럼 기질 농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속도가 빨라지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좀 더 느려요.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효소 자체가 적으니까. 근데 농도가 충분히 높아지면 저해 효과가 사라집니다. 이제 이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아까 얘기한 그 충돌에 대한 걸 같이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이 초기 반응 속도라는 게 어떻게 결정되는 거냐? 물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까 얘기한 그거야. 기질과 효소가 부딪혀서 결합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거든. 원래 가장 정확하게는. 그래서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근데 농도가 너무 높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무리 기질이 효소랑 부딪혀봤자 이미 그 효소가 다른 기질과 결합해 있을 확률이 훨씬 높은 거지. 그러면서 더 이상 속도가 빨라질 수 없는 거거든. 이게 원래 가장 정확한 이론인데 경쟁적 저해제도 마찬가지야. 원래는 경쟁적 저해제가 효소를 몇 개를 막아버려. 그럼 어떻게 돼? 기질이 와서 결합을 했을 때 반응할 수 있을 확률이 현저히 떨어지지. 원래 기질만 있을 때에 비해서. 근데 이게 기질 농도가 충분히 많이 높아지잖아? 그럼 어떻게 돼? 반대가 되는 거예요. 경쟁적 저해제가 가서 효소한테 붙고 싶은데 이 경쟁적 저해제가 부딪힌 효소가 이미 기질과 결합해 있을 확률이 훨씬 높은 거지. 그러니까 경쟁적 저해제 자체가 결합을 못하고 저해 효과를 나타낼 수가 없게 돼요. 이게 요 경쟁적 저해제입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비경쟁적 저해제는 아무리 농도가 높아져도 저해 효과가 유지됩니다. 왜? 어차피 기질이 결합하는데 말고 딴 데 결합할 거거든. 그러니까 기질이 이미 결합해 있는 효소라고 해서 이미 효소 기질 복합체를 형성했다고 해도 작용할 수 있는 게 비경쟁적 저해제거든. 그러니까 효소 몇 개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형태인 거지. 이 비경쟁적 저해제는. 그래서 얘는 저해 효과가 기질 농도를 아무리 높여도 저해 효과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쟁적 저해제와 비경쟁적 저해제의 그래프 차이. 이 그래프 차이는 그래프로서 이해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해요. 그래프 해석 이런 문제도. 근데 이 그래프 해석해야 되고 이 그래프가 중요한 이유는 결국 이 그래프가 경쟁적 저해제와 비경쟁적 저해제의 차이를 가장 극명하게 잘 보여주는 그래프라서 중요한 거야. 오케이?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가역 비가역은 빨리 얘기할게요. 별로 안 중요합니다. 요즘은 잘 안 다루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그냥 이름 그대로 가역은 되돌릴 수 있는 거고 비가역은 되돌릴 수 없는 건데 가역적 저해제의 특징은 저해제를 빼주고 나면 저해제를 다시 없애주고 나면 효소들이 원래대로 활성을 띨 수 있는 걸 얘기하고요. 비가역적 저해제는 저해제를 없애줬음에도 불구하고 효소들이 원래 활성을 되찾지 못하는 게 비가역적 저해제입니다. 보통은 경쟁적 저해제는 다 가역적 저해제일 수밖에 없는데 비경쟁적 저해제가 주로 가역이냐 비가역이 나뉘어요. 그러니까 저해제가 이렇게 붙었을 때 얘가 여기가 변형된다고 했잖아. 그걸 다시 떼줬을 때 원래대로 돌아오면 가역적 저해제인 거고
다시 떼줬는데도 이 효소가 원래대로 돌아오지 못하면 비가역적 저해제인 거고. 요건 이제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사실 근데 이거는 이제 저해제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약학을 배우게 되면 되게 중요한 거거든, 이 저해제가. 근데 그 약학 쪽에선 가역이냐 비가역이냐 되게 중요하지. 보통 약은 다 가역적인 무언가를 써야 되겠지, 대부분. 그래야 몸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겠지. 비가역은 이제 말 그대로 몸에 영구적인 손상을 남긴다는 뜻인 거니까. 아무튼 요거는 이제 그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해제 끝났으면 효소 얘기 남은 게 효소의 종류인데, 효소의 종류는 아마 여러분들이 프린트에 있는 그림만 봐도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림 보면서 그냥 간단하게 특징만 언급하면서 가봅시다. 안 가졌어? 프린트 7페이지에 보시면요, 답지 부분은 7페이지인데 공지 부분으로는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어. 아마 페이지 똑같을 테니까 7페이지 맞나? 아무튼 거기 보시면 그 효소 그 그림 있잖아요. 그걸 보고 그냥 여러분들이 특징을 캐치해낼 수만 있으면 돼요. 실제로 이제 효소의 예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산화환원 효소, 전이 효소, 가수분해 효소, 제거부가 효소, 이성질화 효소, 연결 효소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생각보다 그냥 이름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좀 빨리 끝날 수 있는 거 빨리 해보면, 산화환원 효소는 말 그대로 산화환원 반응을 일으키면 산화환원 효소예요. 산화환원은 뭐야? 산화는 전자를 잃는 거, 환원은 전자를 얻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전자를 잃거나 얻는 게 산화환원 효소인데, 산화환원 효소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냐면, 산화환원 효소가 이미 우리가 배운 게 제일 많아요. 일단 탈수소 효소가 산화환원 효소고요. 수소를 떼니까. 그 다음에 전자전달계에 들어있는 모든 효소가 다 산화환원 효소입니다. 전자전달 효소들이 전부 다 산화환원 효소예요. 자, 그렇게 되는데, 그 다음 전이 효소를 볼게요. 자, 전이 효소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A에 붙어 있었던 어떤 작용기를 B로 옮겨 붙여주는 걸 얘기합니다. 딱 그렇게 생겼지. A한테 NH2가 붙어 있었는데 B한테 그 NH2가 옮겨가서 붙잖아요. 이런 게 전이 효소예요. 그냥 이런 게 전이 효소구나, 이 정도면 충분해요. 세 번째, 가수분해 효소. 뭐예요? 물을 더해서 나누는 게 가수분해였잖아. 가수분해 효소는 어떤 걸 분해할 때 쓰이는 거냐면, 탈수축합을 분해할 때 쓰이는 게 가수분해인 겁니다. 정확하게 반대 반응이지. 물이 빠지면서 결합했던 게 탈수축합. 반대로 물을 더하면서 그 탈수축합을 나눌 수 있는 게 가수분해. 그래서 가수분해는 딱 거기에 보이는 것처럼 H2O를 더하면 한쪽에 OH가 붙으면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인 탈수축합도 되게 간단해요. 탈수축합은 뭐겠어? 한쪽에 OH랑 한쪽에 H가 떨어지면서 하는 게 탈수축합인 거지. 그 다음에 그 아래 제거부가 효소 마지막에 얘기하고, 이성질화 효소도 마지막에 얘기하고, 연결 효소, 얘가 제일 쉬워요. 연결하면 연결 효소입니다. 서로 따로 했던 물질을 하나로 연결하면 그게 연결 효소예요. 자, 근데 제거부가 효소랑 이성질화 효소는 조금 더 복잡한데, 이성질화 효소부터 얘기해보면, 이성질화 효소의 특징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성질체를 만드는 게 이성질화 효소거든. 근데 여러분이 이성질체에 대해서 생소하긴 하겠지만 뭐냐면, 같은 그러니까 같은 분자식을 공유합니다. 그러니까 물질 안에 들어있는 원자의 종류나 그 원자의 개수가 다 똑같아요. 예를 들면 C6H12라는 물질이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분자식이 다 똑같은데, 실제로 C6H12는요, 짝대기 끝에 뭐 안 적혀있으면 다 수소예요. 이렇게 생긴 것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생긴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생긴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C6H12려면 하나 이중결합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렇게 생긴 것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전부 다 식은 C6H12입니다. 심지어 뭐 더 있냐면, 이거 C6H12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개의 수소가 붙어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런 굉장히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는데, 이게 다 C6H12라고 하는 하나의 분자식을 공유하거든요. 근데 구조가 다르면 성질이 다 달라요. 이런 걸 이성질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기 같은 거. 대표적인 이성질체가 뭐가 있냐면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알파 포도당, 베타 포도당이라는 게 있어요. 정확하게 알파가 뭐고 베타가 뭐였는지 기억 안 나는데 하나는 이렇게 생겼고 하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검색해보면 진짜 하나는 이렇게 생기고 하나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가운데 육각형을 기준으로 그 양쪽으로 나와 있는 이 그 작용기 어떤 팔이 하나는 이렇게 돼 있고 하나는 이렇게 돼 있어. 하나 알파 포도당, 하나 베타 포도당이거든. 근데 그게 그런 식으로 그런 것만 해도 이미 이성질체인 거야. 완전히 같은 식인데 성질이 조금씩 달라지거든. 그런 구조의 약간 차이 때문에. 그런 거를 전환시키는 게 이성질화 요소입니다. 근데 우리가 배운 것들 중에서 이성질화 요소에 들어갈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 거구나 하고 지나가면 되고요. 그 위에 제거 부가 요소. 자, 제거 부가 요소는 여러분들이 좀 이거는 많이들 헷갈려 할 수 있어서 자, 예를 들면 이런 물질이 있다라고 해봤을 때 얘를 요걸로 바꾸거나 얘를 이걸로 바꾸는 게 얘를 이걸로 바꾸거나 얘를 이걸로 바꾸는 게 제거 반응, 부가 반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효소들이 제거 효소와 부가 효소가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캐치해 줘야 되는 게 자, A와 B 중에 누가 제거 효소고 누가 부가 효소게요? 어떤 게 제거 반응이고 어떤 게 부가 반응이게요? 자, 제거 반응과 부가 반응은 어떤 거냐면 여기 지금 이중결합이 있잖아요. 요거를 얘를 끊고 얘가 되니까 결합이 끊긴다라고 해서 제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결합을 끊었으면 그래서 얘는 뭐가 돼? 얘는 C2H6라는 물질이고 얘는 C2H4라는 물질이고 얘는 C2H2라는 물질이라서 얘가 요 결합을 끊음으로써 수소가 더 붙었거든. 부가 반응입니다. 부가 요소예요. 반대로 여기 이중결합에서 삼중결합 이렇게 결합이 추가로 형성되게 되면 요게 결합이 하나 더 형성됨으로 해서 수소가 줄어들었거든. 수소가 제거됐거든. 이게 제거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부가 반응이라고 하면 어떤 물질이 가서 붙어야 돼. 근데 어떤 물질이 가서 붙으려면 보통 안에 들어있는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 같은 게 끊어져서 작은 그 단일결합이나 이중결합 이렇게 결합수가 줄어들어야 되는 거고 그런 게 부가 반응이고 반대로 제거 반응은 오히려 이제 결합수가 많아지면서 그러니까 물질 안에 들어있는 결합수는 오히려 늘어나면서 골격에 들어있는 탄소끼리의 결합수 이런 게 늘어나면서 붙어있었던 수소 이런 사이드 이런 격가지에 있는 물질들이 떨어져 나오는 게 제거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제거나 부가의 주체가 탄소와 탄소 사이의 저 결합들이 제거와 부가의 주체인 게 아니고 결합이 형성되면서 결합이 떨어지면서 거기에 물질이 붙게 되고 물질이 떨어지게 되고 그 물질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기 뭐라고 적혀있어? 작용기가 제거되거나 부가되는 걸 얘기한다고 얘기했잖아. 그런 게 이제 제거 부가였어요. 자, 오케이. 그렇게 되는데 다른 건 몰라도 전이요소 얘는 그러고 보니까 하나 좀 다뤄오고 지나갈 게 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효소의 이름이나 이런 거 구체적으로 안 다루긴 하는데 전이요소 자체는 굉장히 여러 군데 쓰이거든. 대표적으로 우리 켈빈 회로나 TCA 회로나 이렇게 호흡광합성 과정을 보게 되면 어떤 경우가 하나씩 있냐면 ATP에 있던 인산을 정확하게 당 쪽에다 옮겨 붙여주는 거 있죠. 그럼 ATP가 ADP가 되잖아. 그런 경우 꽤 있었잖아. ATP를 소모하는 거. 언제 있었어? 해당 과정에 처음에 있었죠. 포도당을 과당 2인산으로 바꿀 때 ATP 2개 소모하면서 ATP에 붙어있던 인산을 포도당한테 옮겨 붙여줬습니다. 반대로 그 켈빈 회로에서는 어떻게 돼? 여기 3PG가 그렇죠. 네, 3PG가 DPG가 될 때 우리가 DPG라는 거 안 들었으니까 3PG가 PGAL이 되는 과정 중에 거기에서 ATP가 소모되면서
인산이 추가로 붙었다가 나중에 인산이 다시 떨어져 나오긴 하는데 결국 거기 인산 붙이는 거 있지. 그런 게 인산을 옮겨 붙여주는 거잖아. 그런 게 이제 전이온소인 거죠. 오케이? 자, 그렇게 되는 거고 4분 남아서 일단 남은 내용은 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일단 남은 내용 잠깐 보자 프린트로. 자, 우리가 1단원을 지난주에 딱 지질까지 하고 끝났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있는 단백질 요 내용이나 핵산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읽어서 뭐를 그러니까 학교에서 설명 듣는 것 정도로 뭐를 이럴 만한 내용은 아니고 그냥 외우면 되는 내용이니까. 근데 그 다음에 있는 게 연구 방법을 보시면 현미경 요거는 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아마 첫 수행평가는 무조건 이 현미경과 관련된 걸 확률이 높아요. 근데 그냥 현미경을 여기 있는 걸 잘 외워만 주시는데 해상력 정도만 좀 설명을 하고 지나가 보면 해상력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해상도랑 같은 건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해상도가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모르잖아. 아니지, 알걸? 해상도가 뭐야? 화면을 몇 픽셀로 구현했는가가 해상도예요. 근데 더 잘게, 더 많은 픽셀로 구분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더 하나의 그림도 더 여러 개의 픽셀로 되면서 선 하나가 더 많이 구분되는 거지. 더 많은 점으로 구현되는 거잖아.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구분을 하기가 쉬워지는 거거든. 픽셀과 픽셀 사이에 표현하는 그 픽셀 하나당 표현하는 정보 양이 줄어드니까. 해상력, 우리가 이 현미경에서 얘기하는 해상력도 비슷해서요. 얘는 어떤 개념이냐면 해상력 자체가 정의가 두 점을 그 밑에 적혀 있는 거랑 두 점을 두 점으로 구분할 수 있는 최소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는 점이 두 개인데 우리가 눈으로 보다 보면 시력이 안 좋거나 현미경의 성능이 안 좋으면 점 두 개가 너무 가까워서 하나의 점으로 보일 수 있지. 그걸 확대하고 확대하다 보면 원래 하나의 점으로 보였던 게 이렇게 확대하다 보면 두 개의 점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시점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랬을 때 그 최대로 구분할 수 있는 딱 요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최소치인 거죠. 최소치. 가장 가깝게 붙어 있는. 그러니까 광학 현미경 같은 경우는 0.2 마이크로미터보다 가까운 점이면 우리가 광학 현미경으로 볼 땐 백날 봐도 한 점으로 보인다는 얘기고. 투가 전자현미경으로는 0.0002 마이크로미터보다 가까우면 우리가 백날 봐도 한 점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사 전자현미경에선 두 점의 사이의 거리가 0.05 마이크로미터보다 가까우면 우리가 백날 봐도 한 점으로 보인다는 얘기인 거고. 그런 게 이제 해상력이에요. 그래서 해상력이 좋다 나쁘다는 해상력 수치가 작을수록 좋은 거라서 해상력이 크다 작다 요거랑 헷갈리기 좋습니다. 해상력이 크다는 얘기는 해상력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 아주 가짜는 낚시질에 주로 쓰이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세포분해법이나 이런 자기방사법 이런 거는 그 읽어서 모를 만한 내용은 딱히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냥 하시면 되는데 세포 소기관 요걸 좀 잘 봐두셔야 됩니다. 세포 소기관은 진짜 외워야 될 내용들로 점철되어 있어요. 하나하나의 소기관을 다 자세히 아셔야 되거든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얼추 알 만큼 아는 분들 좀 있을 것 같아. 매년 보니까 그래도 세포 소기관에 대해서는 좀 아시는 분들이 있거든. 좀 익숙한 소기관이 많으니까. 그 중에서도 엽록체 미토콘드리아는 이미 우리가 같이 다뤄봤다 보니까 괜찮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봐둬야 되는 게 어디냐면 뒤로 넘어가 보면 세포 골격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3페이지에. 세포 골격 얘는 굉장히 생소할 겁니다. 그러니까 리보솜, 골지체 이런 거는 그 비슷하게라도 다뤄볼 만한 일이 앞에서 조금씩이라도 있는데 세포 골격은 여기 생투에 와서 거의 무조건 처음 등장하는 거거든. 우리가 생투 이전까지는 세포 골격이라는 게 비슷하게라도 나올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포 골격을 잘 봐두십시오. 여기 좀 잘 봐두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특히나 요거는 제 프린트뿐만 아니라 이제 책을 보면은 9+0구조, 9+2구조 이렇게 나눠지는 게 있어요. 중간섬유랑 미세소관이랑 미세섬유랑 이렇게 나눠지는 거. 그러니까 편모구조랑 선모구조가 나눠지는 거죠, 정확하게는. 그래서 그 9+2구조랑 9+0구조는 진짜 그림을 보면 9개가 배열되어 있고 따로 뭐가 없으면 9+0구조. 9개가 배열되어 있는데 가운데에 구멍 2개짜리가 하나 더 있으면 그 9+2구조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그림 보면 충분히 캐치할 수 있을 건데 그림을 같이 봐달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원핵세포와 진핵세포 이 차이,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병원체 다룰 때도 비슷하게 한번 얘기는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몇몇 학교가 아마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세포 벽의 성분을 다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서 만약에 제가 프린트에 펩티도글리칸 정도는 적어놓은 걸로 기억하긴 하는데
한번 그것만 적고 지나가 보면 세포벽이 동물한텐 없고요. 식물한텐 셀룰로스고요. 셀룰로즈 뭐 이렇게도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세균 유로 넘어가게 되면 원래 이제 진성세균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세균, 진정세균류죠. 진정세균류 이렇게 하는데 그냥 세균류라고 보면 얘가 이제 펩티도글리칸이라고 하는 세포벽을 갖고요. 그러니까 세포벽이 있어도 성분이 다른 거야. 얘랑은. 그리고 균류. 우리가 균류라고 하면 곰팡이와 버섯을 얘기하는데 얘네들의 세포벽은 키틴입니다. 이게 세포벽의 성분이 다 다른데 아마 펩티도글리칸 정도는 제가 프린트에 넣어놨을 것 같은데 키틴 안 넣어놨을 것 같아서 같이 적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저 학교에서 다 설명할 건데 뭐 학교 선생님이 설명하면 설명한 만큼 알면 된다는 얘기긴 한데 워낙에 이제 이름이 생소하니까 두 번 들으면 좋잖아. 여기서도 들어두고 가서도 듣고. 고생하셨습니다. 자.